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참 전에 윤심 얘기를 꺼내신 분과 최근에 윤심 얘기를 꺼내신 분 아니냐.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두 인물이 만났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 만나자고 한 이유 뭘까? 제목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만나긴 만나고 다 끝났는데 뭐가 딱히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만남의 모습 그리고 만난 뒤에 조금씩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 모습까지 확인해 보죠. 이견과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오. 근데 오해는 좀 풀으셨습니까? 그럼 이 위원장님이 윤심을 잊자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나요? 고생하십니다. 예. 뭐가 풀린 건가요? 안 풀린 건가요? 뭐 저것만 봐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만남이요.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 발로 이제 윤심 얘기가 나왔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제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측에서 꺼리낌 없이 하라 이거였거든요, 핵심은.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일파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예. 당의 일은 당이 알아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우회적이지만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통상의 그냥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던져놓은 마당에 그러면 이제 물러나라는 혁신위원장 얘기에 윤심이 실려 있는 거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 진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중진 다선 윤핵관 불출마 험지출마 얘기를 꺼내놨는데 반응이 없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니까 예. 더 압박하겠다. 다음 주에 내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밀 식의 무기 얘기 꺼내놨거든요. 네, 언급을 했어요. 그 비밀 무기는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유축헌데 오늘 4차 혁신안 발표됐잖아요. 근데 오늘 4차 혁신안 발표 내용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예. 그 중진 다선 뭐 윤핵관 물러나라 이 얘기를 아예 명문화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일종의 이제 자폭에 핀 뽑는 이런 상황이 그럼 되기 폭탄 때문에 혹시 터뜨릴까 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대표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모로 예. 이제 진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이 쟁점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그 불출마, 험지출마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데 안 나왔어요 오늘 아예. 네, 나누지 않았다 그랬고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조금 다소는 그 비판한 듯한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내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예. 너무 과속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겉으로 이게 그 갈등이 더 표면화되는 것을 진화하는 1단계 미팅이었는데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요 오늘 그 비공개 회의니까 그게 다 알려지는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박원석 전 의원님 혹시 진짜 윤심 들으신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뭐 그런 걸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어요. 어제 고위 관계자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면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하루가 늦었어요. 그 얘기를 꺼낸 다음에 하루 있다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하루 사이에 예. 아니 대통령실이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저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해석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공식 부인을 했고 뭐 공식 부인한 마당에 대표가 그런 얘기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물어보진 않았겠죠. 다만 너무 나가지 맙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폭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한 거를 그냥 아예 딱
내놓는 거 이거만큼은 조금 참아주세요. 뭐 이런 의도가 아니야. 또 혹시요 일각에서는 만남 전에 저러다가 또 인유한 위원장 나 못해 사퇴 뭐 이런 거 던지는 거 혹시 걱정해서 막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또 전언이 되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두 인물이 만났죠. 요즘에요 정치권에서는 또 일각에 이런 얘기도 해요. 누가 당대표인지 모르겠다. 워낙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매일같이 조명을 받고 인터뷰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각각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 2명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께서는 혁신위의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혁신위원들 중에서 일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혁신위 내부에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꽉 막힌 상황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자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윤희숙 대변인. 사실 갈등의 시작점은 이른바 그거잖아요. 불출마 아니면 수도권 출마 선택 좀 해주세요. 희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논의가 없었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얘기는 안 했다 그러네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혁신위에서 지도부의 예. 최고회의에 그 건에 대해서 뭐 의결 사항이든 건의 사항이든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두 분 간의 만남에서 거론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고 다만 오늘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 요청으로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 며칠 사이에 마치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와 혁신위가 대립하는 듯한 양상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막는 해명하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볼 때 그 아주 예민한 이슈를 두 분 간의 만남에서 꺼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 대변인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아주 신중에 신중을 저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추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러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 사실 좀 혁신이 대변인을 사실상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끝에 한 말 중에 하나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럼 앞으로 뭐 또 만나냐 두 분이 또 만나실 수도 있는 거 같더니 뭐 논의해봐야 되지만 자주 만나는 거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자주 만나면 별로라는 뜻인데 좀 앞서서는 뭔가 지금 약간 안 좋게 보이는 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건데 여기 자주 만날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위하고 지도부의 역할이 전혀 다르고 어떻게 예. 보면은 지도부가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가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만난다는 게 사실은 부자연스럽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요 며칠 새에 좀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 부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났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주 만난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죠. 또 특히나 혁신위 입장에서도 오늘은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만난 거지만 예. 다시 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할 리도 저는 없다고 보고 오. 역으로 혁신위에서 김 대표를 만나자고 할 리도 없다고 저는 봐요. 글쎄 뭔가 어차피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그냥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약간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아무튼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고 뭔가 서로 약간 의견도 안 맞지만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용 의원이잖아요. 이용 의원의 별명 여기 패널분도 아실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러니까 대선 시절 때부터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돼요. 그리고 친윤 뭐 이런 이름이 붙는데 오늘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이 모습이 안타깝다. 혁신이가 말한 그 희생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다. 이건 굉장한 약간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얘기도 붙이죠. 대통령에게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오인 확대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인요한 혁신위원장 보고 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소영주 네.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의 쓴소리. 이거 뭡니까? 이거 혹시 친윤 의원들 전체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불편한 심기를 대신 전달하는 걸까요? 저는 이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의 비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체 친윤 그룹을 대표한다고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지금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뭐 투박하고 거칠다. 근데 예. 혁신은 원래 투박하고 거친 거예요. 뭘 정교하게 뭘 자세하고 좀 자상하게 해야 되는 게 혁신이다. 그거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대통령실의 5인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들은 솔직히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 또 더 확대해서 가면 공천에 개입한다까지 갈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이 뒤에 있다는 말은 지금 친윤들에 대한 공천의 위치들을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싹 쓸고 나서 새로운 진윤들, 예. 용산의 사람들을 채워 넣는다. 이런 오해들은 공천 개입입니다. 따지고 보면. 확대 해석하면요. 예. 하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당무 개입인데 당무 개입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대통령을 왜 곤란하게 하느냐. 예. 결국에 이용 의원의 말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발언을 하는 것 뿐이에요. 대통령을 위한 발언입니다. 혁신에 대한 쓴소리. 쓴소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행여나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당무 개입 또 더 나아가서는 공천 개입, 총선 개입으로 갔을 때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것이고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하루를 대통령실에 묵혔습니다. 예. 근데 참 하루를 묵혔다는 것은 뒤에 뭔가 있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당내 경선 할 때 예.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윤심파리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 단박에 나오죠. 즉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징계 수준의 어떤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대통령실인데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그 당무 개입과 총선 개입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하루를 묵혔다. 그리고는 아차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수습하는 과정인데 예. 제가 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통령 윤심 발언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 질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기류, 뭔가 내용 같은 분위기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분위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혁신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른바 당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 대통령 가까운 의원들이 좀 희생해서 불출마하시든가 수도권 오시든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단초였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 사이에 뭔가 매듭이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숙성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신 말씀처럼 대통령실에서 마치 뭐 당무 개입처럼 비치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인영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인영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의 얘기대로 따르면 뉘앙스 전달이 잘못한 것 같고 실제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상관없다. 열심히 해라. 이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런 뉘앙스 얘기를 누가 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전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의미는 없는 말이고 문제는 혁신위라는 것이 원래 지도부하고는 또 중진들, 예. 당 주류들하고는 원래는 좀 어색한 관계는 맞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혁신이라는 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예. 혁신이라는 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예. 시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만약에 시끄럽지 않은 혁신이 된다 그러면 물밑에서 조정이 돼 있는 그것뿐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친윤들 분들과의 어떤 조정 조치를 거친다? 예.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당내 선거 전략과 맞물려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특정한 분에 대해서 당신이 좀 불출마해달라, 험지로 가달라라고 하는 예. 것은 그런 메시지를 국민께 냈을 때 이게 당의 시너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불출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다음 총선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 그분이 험지 출마했을 때 기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고 험지로 간 그 지역에서도 그분이 당선이 될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겠죠.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선거 전략 하에서 움직여야지만 이것이 선거 전략인 것이지 아니면은 그건 진짜 개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또 정치 행보하고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 나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행보의 계획과 당의 이익과 예. 여러 가지가 맞물렸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예. 일방적으로 당신 희생하라. 책임이 없는데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개파 싸움으로 휘말리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당의 분위기를 이묘한 혁신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혁신위에서 이렇게 낸 것들에 대한 당의 예. 여론이 이렇다. 뭐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론 전달 차원에서 미팅을 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정 비공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정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 보라라는 의미의 그렇죠. 미팅이잖아요.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의 그런 아까 불편함이라는 속성의 혁신위의 활동상 예. 조금 부적절한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 뭐 이런 거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안 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또 오더라도. 근데 사실은요. 많은 얘기를 지금 네 분도 하셨고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말.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은 이 모든 일이 총선과 관련된 공천. 이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근데 그 얘기는 대놓고들 다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혁신위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과거 공천 때 대단했던 일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오늘 뭔가 좀 조언을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오래 정치하면서 과거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대통령이란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분이 무슨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또 버스에다가 자꾸 동원해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뭔가 친윤 의원들한테 뭐라고 쓴소리한 것 같죠 지금 말이. 그리고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경험을 살려서 도움을 주었다. 본인의 과거 경험하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잖아요. 그 시절 이거 벌써 2016년 된 거네요. 2010년 그 4월에 바로 그 일 영상으로 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길이다.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 말씀을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이게 옥새 파동. 다른 표현도 있죠. 옥새 들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실제 옥새는 안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경험하신 분이 김무성 전 대표인데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 말을 들어보면 인유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인유한 여차 뭐가 마땅치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면 인유한 위원장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건? 일단 여당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김무성 예.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 시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사실 총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 그 평가적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천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예. 공천이 잘못되면 이제 그게 만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또 본인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 총선이 여당으로서 만만치 않은 그런 총선이 될 텐데 예.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강한 쇄신의 면모를 여당이 보여야 되고 그 쇄신의 면모를 보이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 혹은 뭐 다선 중진 이런 이제 당내의 기득권부터 변화하는 면모를 보여야지 그런 거 없이 과연 이제 쇄신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예. 설득할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예. 당의 원로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또 여당 대표를 지냈던 본인의 경험에서 과거에 그 진박 공천 당시의 공천 파동을 되돌아보면 예. 그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또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이게 희생하고 예.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게 두고두고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도 인요한 위원장이 화두를 던졌는데 예. 그 화두에 대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뭔가 좀 버티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뭔가 버티는 듯한 예. 모습을 보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경험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고 쇄신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요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로 힘만 실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차하면 뭘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의 한계는 예. 거기까지예요. 뭐 12월 20 며칠까지가 지금 임기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로 혁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상의 혁신위원장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장은 권고하고 최고위원회가 수용하느냐, 뭐 수용하지 않으면은 혁신위 일각에서도 그럼 우리 조계 종료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위원장이 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뭐 혁신위 내부에서 약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브리핑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혁신위가 4번째 혁신 제안 이걸 브리핑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에 관한 공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오늘 혁신위는 2가지 혁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자, 크게 봐서 2가지가 나왔어요. 뒤에는 이제 컷오프 관련된 어떤 원칙을 얘기했고 그 앞서서는요. 상향식 공천이 먼저다. 그러면서 그게 원칙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기찬 변호사. 이거 이른바 이제 용산 출신 관련 내용인데 그 이건 다시 보면 절대로 무슨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이런 거 없겠다라고 들려요, 지금요. 근데 이거 정말 관철이 쉽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일반 원칙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략 공천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공개 오디션 통해 가지고 전략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청년들만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자 이런 안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전략구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아까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 가장 공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특정 지역구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상향식 공천하고 희생하고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공천관리라는 게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이지만 정당이 관여하는 공천 관리 또 영역이 있는 겁니다. 컷오프가 있을 수 있고 뭐 전략 지역구 지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것은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인 지역은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전략 지역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략 지역구가 용산의 참모들을 위한 전략 지역구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모 출신들이나 이른바 검찰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으로 별다른 경선 없이 가는 일은 그거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그거는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5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전략 지역구 지정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전략형의 지역구 지정은 가능해도 특정 지역구의 특정인을 위한 이런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배제 이런 취지의 설명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뒷말이 나오거나 또 싸움이 붙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걱정인 겁니까 그럼?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저런 식의 공천 룰을 정했는데 예. 저게 배치되는 특정 공천의 시도가 있다 그러면 예.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 그 한두 지역구 때문에 전체가 마치 이에 반하는 원칙에 반하는 공천 시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 룰을 넘어서기는 어렵죠. 물론 저 룰도 이제 일반적인 그 제안입니다. 저것이 공천관리회나 최고위 등을 통해서 이게 어떤 원칙화돼야 되고 당의 그렇죠. 입장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저것이 수정이 되든 뭔가 그대로 되든 반영 절차는 있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런 룰에 어긋나는 공천 시도는 뭐 자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처음에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 나왔을 때 그럼 그 자리가 비는데요. 그 자리는 누가 갑니까? 혹시 용산?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 의식해서 다시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한 말인지 아무튼 오늘 또 다른 혁신 제안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이건 소영주 부대변인께 이게 옆집 정당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 컷오프 내용이 이런 게 나왔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이거 공시에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과자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컷오프 기준. 네.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건 아예 출전조차 안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혹시요 이게 만약에 관철되면 민주당은 이런 거 안 합니까? 라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했습니다. 하고 기준을 있습니까? 세웠죠. 당연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공천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선출직을 나서는 분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예. 이런 분들 안 하는 건 여야 공의했고요. 저희 저번에 총선 TF에서 이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주운전 부분도 강화를 했고요. 성비위 부분들. 아, 그럼 이런 내용은 이미 다 반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있다. 제가 봐서는 혁신한 사원은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대통령실들에 대한 어떤 공천의 어떤 기준을 예. 던지는 거는 혁신 2호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구색 맞추기예요. 아. 이건 뭐냐면 2호안이 뭡니까? 친윤, 윤핵관들 지금 예. 험지 출마하라고 자리 비워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리를 비워달라는데 이거 우리 다 써먹고 나서 우리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결정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래기용으로 아니야 당신들 죽이지 않는 거야. 아. 뭐냐면 당신들 빈자리에 대통령실에 용산의 인원들 넣지 않아.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혁신한 이유를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지금 이인현 위원장은 4호 혁신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세고 이 지금 현재 친윤과 윤핵관에 대한 험지 출마 부분들이 예.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의 어떤 말하자면 락커를 비워달라는 그런 오단 아니니까 안심하고 움직여라. 저는 그걸로 보이지 빤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2호안, 3호안보다 예. 더 진일보한 혁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소영주 부대님 말씀하실 때 이제 컷오프 관련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혹시 이거 민주당은 부담 안 느끼냐 할 때 윤석 대변인의 표정이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셨거든요. 이제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 혁신안이 뭐 물론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데 예. 제가 뭐 꼭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 당의 대표에 해당하는 기준이 많아요. 대표. 제가 그렇잖아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 여기서? 150만 원, 그다음에 검사사칭 150만 원, 아. 관련직 업무에도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일. 예, 그럼 그 당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면 공식적 기록이 된 그 일. 당 대표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아, 그 미안하실 말씀을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폄훼를 하시니까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 기준은 다 공천 심사에 통과가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번에 저희가 혁신안에 대해서 예. 그 준하는 것들 했던 건 강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천계약 출마를 할 때 이미 공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다 그 기준을 예.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뭐 검사사측 이런 부분들이요. 예. 다 이유가 정당했던 부분들이라고 당에서 인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봐서는 뭐 그게 뭐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예. 지금 현재 4호 혁신안과는 좀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제가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부동산 의혹 같은 거를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지 아니,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요. 검사사칭이 정당한 것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배경 자체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가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기를 드렸더니 살짝 약간 기류가 또 냉기류가 살짝 왔다 갔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갑툭튀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표정에 보니까 윤석 대변인 표정에 막 이재명 대표가 막 쏘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보니까. 대표 얘기만 하면 즐거워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여기저기 여러 방향으로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글쎄요. 무슨 생각을 정확하게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다는 반응과 그래도 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좀 갈리고 있는데
다음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속내인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저런 제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3번 등장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당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과연 신당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뭐 얘가 있던 것처럼 신당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은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 있어요. 이준석이 신당하는 걸 맡고 싶으면 이준석이 신당할 명분을 없애버려라. 만약 내일부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이제 뭐 바꾸셔가지고 막 갑자기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억울한 일 풀어주고 거기에 더해서 뭐 앞으로는 이념 같은 거 안 내세우겠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 다 와가지고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준석이 마음이 풀리고 말고와 관계없이요. 신당 명분이 없어요. 이혼을 경험하신 분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혹시나 그이가 막판에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시간은 정해놓고 두고 보는 겁니다.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은연중에 말을 보면 신당 얘기도 강조했다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본인에게 전권을 주면은 뭐 120석까지도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신뢰 얘기도 꺼내고요. 이게 뭐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 신당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해서 뭔가 총선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읽으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복귀가 아니라 지금도 당원이니까 잔류한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아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금 상태가 아닐까 봐요. 왜냐하면 뭐 비대위원장을 맡겨주면 뭐 110석, 120석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질문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본인 입으로는 안 해야 돼요. 아, 그런 질문을 혹시 뭐 당에서 정권 주면은 어떤 생각이시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당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간다 이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걸 주면 받겠다는 거가 전제돼 있지 않으면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몇 석이나 될까를 생각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에 잔류해서 뭔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신당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신당 얘기도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신당을 하려면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시도당 5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 5개 각각 1000명 이상씩의 법정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언제 합니까? 총선은 4월 10일이고 공천 작업은 아무리 늦어도 2월 말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 사무실 구하고 사람 구하고 당원 구하고 이걸 언제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에 남아서 계속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려면 물리적으로 뭘 좀 보여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만큼 모여 있고 본인이 어디 예를 들어 중앙당은 어디다 할 거고 이런 물리적인 좀 증거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지 오늘도 1% 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1% 오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바뀌면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관련 얘기를 꺼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데 이 관련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연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거고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이번에 저희 경기도지사 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선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이었죠. 내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다시 들어와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엔 정치의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복귀를 하면은 내가 자신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그 전제 조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네 분 편을 게 앞에 OX 팻말 있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이 이번에 총선에서 해봅시다라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일은 어림없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이 X고요. 한 분은 뭡니까? 한 분은 이게 가운데가 세모네요. 뭐 잘 모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중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기찬 변호사께서만 유일하게 O. 자, 그러면은 유기찬 변호사 O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네요. 일단 뭐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면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흉중이 궁금하긴 해요. 지금 선거 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쟁점이 붙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은 신당 얘기를 조금 자제하겠죠. 신당 얘기 지금 막 하게 되면 그 신당의 효과를 감쇄시키기 위한 선거제도를 위해서 속도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좀 자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본인이 여의도에 들어가고 싶다. 이건 지상과제입니다. 그럼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본인 수권정당을 원치 않는다. 이 수권정당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수권정당.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본인들이 대선 후보를 내는 이런 수권정당을 추구하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수권정당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국민의힘 계열로 들어가겠다. 행보를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는 결국은 만약에 당내에서 나한테 자리를 주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수월하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잘해주면 지금 남아있지만 나갔다가 그때 잘해주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어떤 행보를 하겠느냐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때 들어가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반윤 비윤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준석의 손을 잡기 어렵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되 이건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견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신뢰를 준다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이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자리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처럼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 이전에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해달라. 그리고 A라는 걸 해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 호응하는 방법으로 손을 내밀려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대선 때 영상이 나갔잖아요. 그때도 한참 사이가 뭐 같이 하다가 또 멀어졌다가 하는데 뭐 부산에 가서 만나고 지금 내려가서 만나고 하면서 뭐 화합하는 자리 지금 저 장면이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또 있을까 없을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유기찬 변호사는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그러면 소영주 부대변인하고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X인데 일단 소영주 부대변인은 X 어림없다 그런 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림없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발언을 보면 다 비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심 뭐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신뢰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다 그냥 비판한 거다.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내일 비대위원장 되면 120석.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 체제는 어림없다 그겁니다. 내가 돌아가야만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돌아갈 나는 일 생각 없다. 없다. 그 얘기를 깔아놨고요. 일단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나만큼 신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를 신뢰한다. 얘기하죠. 비꼬는 겁니다. 다 그냥 받아치고 비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메이커로서 또 뉴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 벌써 논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되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말로 비꼬면서 본인의 뉴스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다시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정치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못 간다. 또 성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성정이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안을 만한 포용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도 X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방금 소영주 부대변인이 이거는 물어볼 가치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물어봐야겠네요. 왜 X입니까? 일단 너무 멀리 왔죠.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어쨌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선거였고 본인이 당장에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몇 차례 뭐 어디 지방으로 가고 찾으러 가고
그래서 극적인 회동,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좀 달라졌어요.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죠. 물론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 신경을 당연히 쓰겠죠. 그 총선 승리를 원할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 당에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들 예. 그게 총선을 이기는 길일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총선 결과가 국정 운영에 좋은 걸까? 이런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일사불란한 걸 굉장히 선호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안 드는 후보들 다 주저앉히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초이스해가지고 당대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일사불란함하고는 좀 궤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하듯이 본인한테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기조 변화의 움직임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전권을 줄 테니 손을 잡자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나를 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는 자기 명분을 축적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슨 수를 써도 이준석이 돌아갈 방법은 없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은 X, 한 분만 O. 지금 윤석 대표 남으셨는데 지금 준비된 영상 아까 나갔는데요. 과거 대선 때 모습 있잖아요. 따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잘 쉬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보내겠지.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 자기네들 선대위를 다 11개 구성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놈의 선대위가 이렇게 복잡하냔 말이에요. 선대위라는 그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보다 그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더 슬림하고 그러게 기억을 돌려보니까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함께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다 등장을 했었군요. 저렇게 또. 자, 마지막 남으셨어요. 윤석 대변인은 가운데를 선택하신 거죠? 총선 승리만 보자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게 맞다고 보죠.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과정이 없었다라면 저도 이렇게 이미 오를 겪었다, 했겠는데 지금. 저걸 2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였느냐. 물론 저희가 승리를 했으니까 예. 그 공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박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저것을 3번째까지 시도를 하는 게 맞냐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2번이면 충분했다. 예,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어서 예. 제가 가운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뭐 사실상 약간 부정적인 아닐 것 같다는 쪽으로 가운데를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서 예. 직후여서 당내 기반이 그렇게 없었고요. 지금은 또 지금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거나 뭐 어떨 때 한동훈이란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어느 정도 뭐 견제 기능할 수 있는 또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내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예. 지금 당내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예.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이제 의원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본인의 예.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알아서 그냥 남을 거라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시그널을 대통령께 보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아까 신뢰 문제를 얘기했지만 본인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떤 예. 시그널을 주게 되면 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러면 그 시그널을 받고 뭔가 관계 개선이 될 여지도 없잖아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이 전국을 주도하는 면이 본인의 정치 행보의 이익과도 부합이 돼요. 예. 따라서 저는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표의 이해관계 내지 예. 당의 이해관계가 다 삼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은 힘을 합칠 여지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일단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입니다. 너무 낙관적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신당 얘기가 나오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신당 얘기가 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근데 어제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약간 불만이 느껴지는 얘기를 꺼냅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신당에 관한 결심을 아직 굳히지 못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신당이라는 게 그냥 총선 앞두고 무슨 떴다방 같이 배지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3번 받거나 4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 윤기찬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니까 빨리 결심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 불만입니까 지금? 말리는 거죠. 말리는 겁니까? 저 말씀을 저렇게 언론에서 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속내를 드러내고 서로 간에 뭐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말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쉽지 않다는 2017년도에 나가서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들뻘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솔직한 분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경험과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건의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저런 의사표시를 안 했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금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권유하면서 공간을 좀 봉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떴다방 얘기 나오면은 좀 약간 폄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평가 했었는데 그리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친 신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비명계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흐르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는 근원에서부터 그동안 해온 행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빨리 바뀌어서 전체 민주적 정당이 돼가지고 단일 대우를 갖춰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지금의 거의 뭐 99% 이상의 바람입니다. 민주당 99% 잘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규 부대변인.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같이 안 간다 이겁니까? 정해진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해요. 비명계가 들썩거린다. 예. 갈등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비명계는 들썩거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상민 의원 혼자 왔다 갔다 했지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원칙과 상식이 출범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참석.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것이죠. 지금 이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영찬 의원, 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다들 민주당과 풍찬노소를 같이 하고 연구를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성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내가 왜 당을 나가야 돼? 당에서 안에서 투쟁을 해서 당을 바꿀 생각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는 최근에 했던 발언들 중에 뭐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뭐 이제 고쳤을 게 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예 결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들이나 움직임을 가지고 비명계 전체의 그냥 대표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과대해석인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애초부터 비명계는 이준석 신당으로 기웃거린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은 좀 꽤 지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가 나올 때 만났잖아요. 연락해서 만났다는. 그럼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뒤로 다른 어떤 이준석 전 대표와 접촉은 없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은 지금 양당의 양극단이 보이고 있는 이 관용도 자제도 사라진 우리 민주주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넘어서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자 하는 신당이 어떤 그런 가치나 그런 비전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면 논의를 해보자 열어놓고 때문에 이제 각자의 구상들이 좀 구체화되고 어떤 범위에 어떤 사람들과 이제 신당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는 문제의식이 맞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 비명계는 당내에 이제 정풍운동을 선언하고 당 개혁을 촉구하는 그 포지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신당의 메시지가 섞이면 이게 메시지 혼선이 옵니다. 때문에 이제 거리를 저는 지금은 단호하게 두는 거라고 보고 그러나 민주당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저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금처럼 뭐 방탄 이 당 운영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개딸들과 같은 그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어떤 당 운영 안 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당에 남아있을 여지가 있느냐.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때문에 이상민 의원하고 템포가 다르지 이른바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일종의 이제 명분 축적, 빌드업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 빌드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정치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는 그때는 모든 게 원점에서 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준석과의 연대든 삼지대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든 지금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분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박원석 전 의원도 지금 지켜보시고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4분 패널 중에서 3분 패널과 박원석 전 의원님은 약간 별을 달리하시네요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삼지대 신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고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수트도 다른 색깔을 유일하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지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양당 정치의 폐해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필요감 느끼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삼지대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건 경쟁력을, 자생력을 본인들이 키워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1, 2년간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 이게 뿌리 내려왔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러니까 조급하게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삼지대라는 것이 과연 이게 뭐 선거 당선을 위한 플랫폼이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 2년을 활동을 해온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12년째 삼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제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의견을 다르시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당 관련해서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얘기만 많은 건지 정말로 뭐가 이루어지는 단계인지 이런 거는 판단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오늘 대구를 가신 분이 있는데 주목을 많이 받고 있군요. 제목이 있습니다. 하필 지금 왜 대구?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 짧은 제목에 많이 있네요. 대구를 왜 갔는가고 하필 지금은 왜 갔는가도 되네요. 자, 그럼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입니다. 오늘 대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마일 센터가 수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번에 저희 근데 일로 와. 안녕하세요. 장학가.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승격 새로 보니까. 유석 대변인. 오늘 한장관 대구 일정은 2개가 있었어요. 대구 쪽 지내선 것도 있고 달성으로 간 것도 있는데 분위기는 일단 보시면 환호도 나오고 꽃다발 나오고 하니까 약간 팬미팅 분위기 비슷해 보입니다. 확실히요. 혹시 대구에서요. 혹시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이런 어떤 인물로 보는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 국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그 소속 정당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게 숙명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 윤 대통령 임기가 한 3분의 1 정도 갔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또 영향력을 가진 대선 후보감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희 당에 뭐 입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 대구 시민들과 막 카메라 셀카 찍고 꽃다발 받고 환호성 듣고 이러거든요, 확실히 지금. 저 모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대구 시민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나온 것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뭐 제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예.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모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유불리는 각 정당마다 다르게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석 대변인 말씀은 뭐 기대를 좀 해보겠다 이 말씀 같기도 한데 지금요. 지금 이 장면을 오늘 보고요. 2021년 3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 신분이 여전히 있었어요.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던 때인데 그때도 대구를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뭐가 살짝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분위기는 그런데 오늘 대구 방문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 하필 지금 왜 대구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법무부 공식 일정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정책 행보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정이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을 해서 대구 간 거고요. 그리고 달성은 산업단지 방문 간 겁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 비자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간 거예요. 라는 게 법무부의 오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대구 방문을 가지고 오늘. 근데 일각에서 이런 분석은 뭔가 이렇게 앞선 분석일 수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 텃밭을 찾은 거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의미가. 그거하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얘기하면서 대구권, 영남권, 대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 해석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뭘 해도 그런 해석이 따라 붙습니다. 뭘 해도 어딜 가도. 그러니까 장관 부인들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제 부인이 예.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적십자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처음 그 언론에 사진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더 집중시킨 측면이 있지만 저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부인이 먼저 어쨌든 정치 활동을 대비해서 저런 활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미리 뭔가 준비하고 마음 먹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여권의 그 다음 총선의 기대주로서 한동훈 장관이 뭐 당내뿐만이 아니라 당 밖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일종의 이제 한동훈 역할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고요.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이 이제 총선을 출마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묵묵부답. 오늘도 뭐 그 얘기는 딱히 안 했어요. 그리고 장관 업무 수행 차원에서 지방 방문한다. 이 얘기도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할 거면 그 결심을 하고 그 의사를 밝힌 다음부터 한동훈 장관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뭐 다음 총선의 선대위원장이든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다음 총선에 뭔가 필승 카드로 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그런 요구도 여당 내에 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 지지 이런 걸 보면 예.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예요. 아, 지지층이 지지를 하는 거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확장성이 있느냐 이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대구. 때문에 총선에 등판한다고 했을 때는 예. 지지층의 지지는 물론 이제 당연한 전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를테면 수도권 선거 같은데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필승 카드냐 예. 검증된 바가 없죠. 그건 여전히 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그런데요. 오늘도 대구에 가서 발언한 것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죠.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존경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존경한다는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를 가서도 존경한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한다, 좋아한다 얘기를 막 곳곳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지금 이게 쌓여 있네요. 점점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편식해서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대구 거창 시민과 국민만 좋아하고 호남 광주 가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마지막 같아요. 뒷부분 아까 제주였나요? 제주에서도 존경한다는 얘기했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좋아한다. 뭐 그 정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이요. 예. 질기잖아요. 제가 법사위원이면요. 이 대구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자료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잡았는가?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공식 일정이고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대구 방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여 없이 그냥 법무부 장관의 일상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틀림없이 이 일정은 바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잡아놨으면 별 얘기가 없지만 별일 없지만 저는 직전에 자료 잡았다. 구하면 틀림없이 자료를 안 주겠지만 이거는 또 안 주겠다고. 틀림없이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충분히 가서 TK에 흔들리는 민심을 이준석도 잡고 당신도 한 장관도 가서 좀 대구 민심을 좀 이렇게 오랜만에 가서 이제 몸을 좀 풀어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지층을 잡아봐. 저는 충분히 그런 쪽에 정무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오해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 일정을 언제 계획을 했었는지. 이거 보고 또 유희석 대변인께서 막 질문이 얼굴에서 막 쏟아져요 지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서영주 부대는 뭐 22대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 가실 걸로 제가 믿는데 가셔서 그러지 않길 바라요. 저 자료 제출 할 일이 요청? 많은데 그런 거 해가지고 괜히 평지풍파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 아까 박원순 의원께서 지지층만 열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 국민이 100% 투표율로 선거를 한다면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그런데 대충 총선 같은 경우 한 60% 정도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저희 지지세가 확고한 곳에서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폄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을 꼭 짚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찬 변호사. 대선 여권에서는 대선 선호도에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물론 그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아요.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지지율. 여성 지지율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 대중적 지지도는 사실 확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이전에 저희가 작년도인가 12월 달에 보면 당 대표 출마 뭐 차출론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확장성이 뭐 상당한 건 맞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 행보냐 이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7월 달에도 전남 갔었어요. 가가지고 조선소 가가지고. 그렇죠. 전남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 방문하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존경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지역에 가서 험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그래도 마음. 최소한 존경하고 깊이 뭐 벌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죠. 이재명 대표도 가시면 그런 말씀. 잠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호감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이면 저렇게 정치 활동할 것 같으면 이제 나오셔야죠.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직을 이용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거나 일정을 소화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권이고 마찬가지고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셔서 정치하세요. 빨리 나와라. 네, 빨리 나와 정치하는데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꼼수의 일정, 그다음에 꼼수식으로 본인의 정치를 이용하는 거 옳지 않다. 근데 이제 슝중은 모르겠어요. 슝중은 모르겠는데 이제 외관상의 행위를 보면 저것이 법무부 장관이 못할 행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과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맞죠. 이런 외관상 행위만 갖고 당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고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보면
교도소 가서 세배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정치적으로 예. 중립성 위반이다라고 할 만한 행위들을 많이 했고, 임명 자체가 당대표 하신 분이 법무장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죠. 저번에 행보에 예. 대해서는. 그러나 그 행보 자체만 갖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게 박원석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정치권의 기대주로 꼽혔던 분들이 정치권에 와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참담한 실패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그분이 총리 시절에 대권 주자 1위 이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야당이죠. 예. 야당의 대표가 돼서 총선을 이끌었는데 본인도 실패했고 예. 어쨌든 당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케이스는 다르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의 성격도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분도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는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이 공직사퇴 시한이에요. 예. 그때 만약에 이제 등판을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진짜 평가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지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이 소영주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소영주 부대변인이 잘 되셔갖고 내년 총선 거쳐서 국회 들어가시면 일정 자료 제출 요청하실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자료 좀 가보세요. 언제 만든 건지 그거. 이거 하실 것 같네요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뜨겁게 갑자기 했어요. 다음 이분도 굉장히 요즘에 뜨거운 대상인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돼서 뜨거워졌죠. 송영길 전 대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전세 4억 3천 얘기를 해서 회자가 됐는데 또 이걸 가지고 받아치신 분이 또 오늘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송영길 전 대표가 한 20몇 년 동안 지금 억대 연봉자로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뭐 전세가 뭐 몇 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아니 진짜 저 한 30대부터 저분 뭐 룸사롱 다니신 분 아니에요. 저 사람 기준에 의하면 50이 어린 놈이면 30대는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예요. 근데 네.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그러니까 막 방역 대단하네요 표현이요. 유기찬 변호사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건 알겠는데 예.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그 기득권에 도전해서 본인들이 민주화 세대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물론 공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또 새로운 MZ 세대들이 그 기득권에 도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얘기를 했지만 저건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인식이 젊은 층, 청년 세대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비합리적인 말씀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길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본인이 실수하셨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인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민주당 내부인데요. 어제도 잠깐 전해들었는데 뭐 팬덤 얘기 많이 나오죠. 민주당에서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까지 나오는데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제목이 있습니다. 팬덤덕 누가 받납니다. 팬덤 덕을 과연 누가 받는가. 어제 이 팬덤 얘기에서 뭐 좀 다르다, 뭐 좀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냈는데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죠. 비명계 의원들이. 저는 강성 팬덤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정치, 그리고 민주당을 가르는 정치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프라면은 더 심한 말씀까지 하겠는데 제가 당해왔던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요즘이. 친문 팬덤, 친명 팬덤. 뭐가 더 독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런 얘기를 어제 비명계 의원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나오자 다음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언론에 이제 익명으로 한 거예요. 자기 희생도 감동도 없다.
문 전 대통령 때는 팬덤 덕 보더니 이제는 팬덤을 끊으라고 한다.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라고 저렇게 물어본 것 같잖아요. 박원석 전 의원님. 친문, 친명 팬덤 누가 더 그러니까 친문계라고 꼽으신 분들, 지금 이제 비명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친명계라고 꼽으신 분들 누가 더 팬덤 덕을 본 겁니까? 글쎄 뭐 누가 더 덕을 보고 누가 덜 덕을 보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팬덤 정치 저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이 팬덤 정치가 갖는 폐해는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규율, 예. 질서, 기강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리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 특정 정치인을 비정상적으로 추종하면서 결국 그런 비정상적으로 추정하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당이라는 공식 기구를 휘두르려고 하는 예.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게다가 이제 뭐 온갖 욕설, 혐오 이런 거를 동반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유독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예. 또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도 그런 팬덤 정치에 휘말려서 어쨌든 이게 당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당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친명이건 친문이건 편리하게 예. 자신들한테 유리할 때 이런 팬덤을 이용할 게 아니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결코 우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걸 이용하고 예. 또 본인들에게 불리할 때는 거리를 두고 그걸 비판하는 예. 근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입에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거라고 보고요. 팬덤의 입장에서 정당은 굉장히 값싼 매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당원 당비 얼마나 됩니까? 그거 내면은 당을 장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가질 수도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에 우리 정치가 포획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무슨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그럼 지지자가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당내 어떤 지도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전당대회라는 형태를 통하는데 그때 또 팬덤 얘기 나오지만 그때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지지해 주시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지적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 팬덤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과거에 이른바 친문 팬덤들의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오소리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이번 대선에서 진영을 넘어 2번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당에서 4.4-5입을 통해 억지로 올린 후보가 함량 미달이라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른바 친명 팬덤들의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오, 유석 대변인. 네. 근데 이게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체제 시절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사실은 강성 팬덤에 올라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그때 1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뭐 양념이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은 각계각층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도 보면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희의 강성 지지층과 비슷한 발언을 했던 의원들 또 뭐 지도부 이런 분들 다 징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의견에 동참하게 될 경우에 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 그거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읍참마속으로 징계를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징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수박이라고 했던 어떤 아주 극렬한 지지층 뭐 시위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범 사례로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그랬으면은 이 논란이 굉장히 가라앉고 비명계에서도 뭐라고 더 할 명분이 없을 건데 예. 전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물론 친문 팬덤에 뭐 올라탔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공격을 받는 건데 이 논의가 민주당에서 서로 친명 비명끼리 서로 팬덤 덕을 봤으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만 논의가 되면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결국 그러지 말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더더욱 아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규 부대변인, 네. 이 팬덤은 어떻게 정치인들이 뭐 관리라는 표현이 많이 뭐냐 관리 또는 좀 이렇게 당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고요. 그게 없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예, 그렇죠, 존재의 정치인은. 의의가 예. 없죠. 근데 이제 팬덤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팬덤이 지나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예. 이 정당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뭔가 이분들이 뭔가 강성적으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분들의 폭력적이고 또 압박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그냥 피하게 돼요. 이분들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 곳만 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 정치인을 지지를 하는 대신 그 정치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는 양당이 똑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는 이제 주목되는 게 뭐 수박 논란들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뉴스를 생산하지만 그쪽 당에서도 예전에 태극기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태극기 부대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나요?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태극기 부대가 거리를 두듯이 민주당도 그런 강성 지지층 그런 층과는 거리를 두는 것들이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까? 이런 현상이 좀. 근데 이 팬덤, 그러니까 팬덤 정치 팬덤이 아니고 팬덤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정치 팬덤은 정치권의 어떤 팬덤 현상인 것이고 그럼 정치권의 팬덤 현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이제 팬덤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선출되는 과정에서 팬덤이 있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 그 위에 당무에 전반적인데 팬덤들의 의사가 만약에 투영된다 그러면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당의 당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팬덤의 의사가 그냥 다 여과 없이 반영이 된다. 예. 그럼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덤이 국가 운영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그냥 여과 없이 반영이 된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출되는 과정이나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 그런 팬덤층의 의사가 그대로 당무의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 여과 없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저는 정치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 좀 팬덤 정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팬덤 얘기 해봤는데 다음 영상은요. 민주당 소속이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약간 걱정을 하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그거를 예측할 그 능력과 재주는 없지만 200석 얘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누가 어디 뭐 험지 출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혁신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고 예. 도덕성 회복하고 정치개혁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요 얘기 뭐 여러 걱정 있는데요. 뭐 말들은 참 많아요. 이거 서영주 부대님 짧게 예. 제가 한 30초만 드릴 텐데 김동연 지사 저 얘기 좀 어떻게 좀 들어야 됩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제 대선 때 본인이 이제 새로운 물결을 하면서 들어와서 어떤 혁신 부분에 대해서 중책을 맡았었어요. 그때 했던 부분들 원칙으로 돌아가자, 약속을 지키자,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 따라 행동 따라 하는 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말을 뱉었으면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정치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김동연 지사께서 당시 대선 때 역할을 했던 부분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주제 좀 길게 다양하게 각 당 얘기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받는 거는요. 뭐니 해도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의 회담이었죠. 이게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그 얘기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만났는데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글쎄요. 이거를 제가 깊게 봐서 보지 않아서 그런지 돌연 충돌은 안 된다면서 손을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각각의 국내 사정 탓이 좀 있는 건지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작년 히로시마 G7 회의부터 시작해서 특히 예. 연말에 이제 발리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걸 두 나라가 잘 알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은 막자. 이제 이런 얘기를 작년에 유일하게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고위급 교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에 그 정찰 풍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연기가 됐다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겠다는 거를 중국이 받아들였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방문했고 켈리 기후 특사 그다음에 러문드 상무장관까지 쭉 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양국이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전 세계로 발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특히 미국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해외 자본이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또는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11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경제나 이런 거를 움직이고 또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어떤 관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마주 앉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지만 소통은 하지만 양보는 하지 않겠다. 서로 이제 그렇게 그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을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사드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갈등을 하니까 모든 루트가 끊겨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중미는 우리 두 나라는 이런 갈등이 있지만 소통을 하면서 계속 가자라는데 이제 뭐 한 라인도 개설하고 그런데 이제 돌아서 가지고 또 이제 바이든이 뭐 독재자다, 또 그러고 사실은 시진핑하고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은 경쟁 관계고 미국은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나 소통은 하자. 이제 이런 그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정상회담 한 다음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게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 단독으로만 기자회견 했는데 여기서 또 약간 이상한 말이 나왔거든요. 그 관련 영상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unbearable consequences for both sides. We're going back this way. How did it go, Mr. President?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강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저거 뭡니까? 독재자 갑자기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가서 여기는 뭐 체제가 다르고 있는데 독재자예요?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진짜 진심이 또 나온 겁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의 대중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은 독재 국가고 당연히 그 지도자는 독재자죠. 그다음에 경제는 돈을 빌려주고 지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약탈 경제에 가까운 약탈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입니다. 예. 50년간 상원의원을 했었고요. 그 머릿속에 뼛속까지 민주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은 독재자다 이건데 그럼 왜 이 대목에서 저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사실은 중국 당국이 또 반발했어요. 무슨 당연히 소리를 하는 그렇죠. 거냐면서 네. 또 지금. 이게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선거전에서 트럼프에게 좀 밀리고 있는 듯한 예. 모습이고 결국 중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한다면 공화당과의 경쟁에서 특히 민주당 후보로서는 약간 다분히 그 예. 국내 정치를 의식한 요소도 국내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끝나고 나서 얼마 분위기 지나지 좋았는데, 않았는데 예. 안에서 저 얘기를 하니까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예. 그런 발언이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배석했던 저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쩔 줄 몰라서 약간 당황했다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네. 발언이 나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판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판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 한 동물원에 있던 판다를 이제 뭐 기간이 다 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예요. 지금 중국으로 돌아간 새끼 판다. 지난 8일 판다 태우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보냈어요. 기간 다 돼서.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판다는 우정의 사절, 판다 보존위에 계속 협력할 준비. 그러니까 다시 판다를 보내줄 수 있다는 네. 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판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야 돼요. 중국으로 푸바오. 내년에 중국 반환인데 이거 뭐 협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혹시 우리도 판다를 다시 유지하거나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판다는 이제 국제 보호종이고요. 중국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고 1983년에 워싱턴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국의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게 선물을 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중국이 10년 임대라는 형식을 택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한 쌍을 이제 임대를 해주면 예. 새끼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의 소유권도 중국이 갖게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푸바오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돼서 가야 된다는 이게 중국으로. 이제 3년 정도 되면 짝을 찾아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 문제가. 돌아올 수도 예. 있는 거죠. 있는데 결국 그 칼자루는 완전히 중국이 쥐고 있고 그 임대 기간 동안에도 판다 보호 기금으로 약 그 100만 불 정도 1년에 그 이제 이 돈을 줘야 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 에버랜드에 왔던 그 판다 한 쌍이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그 금융위기 때문에 예. 어려워서 조기에 돌아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판다라는 게 사실은 저게 공산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시절부터 이미 있었던 외교인데요. 1941년 예. 이럴 때도 뭐 문헌을 찾아보면 당나라 시대 때도 보냈다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이 판다라는 게 많은 외국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이제 그 좋은 인상을 주니까 그렇죠. 인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우호의 상징 예, 예. 외교처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판다를 이용하는 예. 형태가 돼버렸기 약간 때문에 중국이 활용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거는 동물을 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동물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보자 이렇게 예. 얘기하는 데도 있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 주석이 지금 돌아간 그 샌디에고 예. 동물원에서 아쉬워한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좀 좋아지니까 다시 임대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저 미국에서 열린 APEC 회의 지금 참석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까? 뭐 요건데 아직은 뭐가 소식이 없어요. 이거요. 최근에 지난 11월 달에도 한중 정상회담이 짧게 있었고요. 관련 영상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정상회담 믿겠습니까? 지난번에 너무 짧았어요. 25분이면은. 그때도 1시간 전에 우리가 계속 조율을 했는데 예. 겨우 1시간 전에 통보를 했고
25분 회담하면 통역 빼고 나면 한 10분 하는 거거든요. 인사하고 얘기하다 끝나겠네 그냥. 근데 뭐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회담은 원래 그런 거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그 한중일 3국 간의 또 지금 3국 정상회의도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는 총리가 오는 예, 예. 회담입니다만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도 이런 다자 무대에서 한중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위성이 있는 예. 거고 그것도 중국도 한국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율 중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후유증도 중국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아시아의 한중일 중국으로서는 뭐 3국 협력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뭐 그게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중국이 뭔가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약간 애를 먹이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건지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